개인들을 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되게 화가 난다. 예, 기관들이 또 개인들을 가지고 놀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관이 제일 많이 매도한 게 뭐예요? 똑같죠? 그죠? 개인들이 제일 많이 매수한 걸 기관들이 제일 많이 매도를 했어요. 막 화나지 않아요, 막? 저는? 뭐가 화가 나냐면은, 기관들은 항상 이렇게 개인들 가지고 노니까. 시장에 대해서 뭐 불안하다는 온갖 기사를 다 내보내고, 경기와 주식은 항상 이제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경기가 좋아져야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결국 그러면은 주식을 끌어올리는 거는 돈, 그죠? 이렇게 뿌려진 돈은요,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게 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효키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코스피 코스닥의 미래는 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서 앞으로 뭐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라고 각자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으신데, 이 영상을 보시면 앞으로 시장 방향을 잡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 제가 약 한 달 전쯤에 그 환경에서요, 개인 매수 상위 인버스 세계 부양책에 맞는 투자법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었어요. 제가 요 위에 지금 참고 영상 링크 띄워드릴게요. 했었는데, 당시에 개인들을 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되게 화가 난다. 예, 기관들이 또 개인들을 가지고 놀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히 일단 먼저 그 이후에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 개인들 매매는 어떤 변화가 왔을까? 그 부분 한번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급락 이후에 주체별 매수 상위,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당시 저는 이제 3월 달에 급락이 끝나고 턴어라운드가 시작한 첫날이 3월 23일이었어요. 방송 바로 전 금요일 날이 그때 당시 4월 10일이었는데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각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당시 화면을 한번 볼게요. 자, 요때가 딱 그때죠. 3월 23일 저점 확인하고 이제 쭉 올라와서 이제 4월 10일 그때 때인데 요 정도 지수가 많이 올라왔을 때 요때 각 주체별로 매수 상위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예요.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주체별 매수 상위 금액 기준이고요. 보시면은 잘 보세요. 위쪽에는 순매수, 이 기간 동안의 순매수 각 주체별로, 그리고 밑에는 순매도를 나타낸 건데, 이게 참 보면은 이제 되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참 많아요. 자, 그때 당시 보시면 제일 위에 뭐 있어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WX였죠? 인버스 WX. 인버스는 이제 지수 하락만큼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지수 하락률의 2배만큼 수익이 나오는 인버스 WX. 그리고 삼성전자, 뭐 오히려 이건 나이스예요. 저는 삼성전자는 막, 오, 이건 잘하셨다. 저는 잘하셨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 그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웬 WTI 원유 뭐 선물, 괜찮아. 원유도 이게 사실은 저는 이해는 해요. 왜냐면은 유가가 지금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베팅한 거잖아요. 이해해요.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건 제가 좋다고 표시할게요. 그냥 잘 샀다고. 이게 지금 막 뭐 월물이 바뀌고 뭐 하여튼 말은 되게 많긴 많은데, 그래도 요거는 이제 컨셉이 그래도 명확하시니까 요거는 오케이 할게요. 자,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코덱스 인버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코덱스 코스닥 150 인버스일 거예요. 그다가 이런 애들이 있어요. 보면은 삼성전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코덱스 WTI 원유 선물 괜찮아요. 요거 세 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컨셉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워낙 뭐 실적 잘 뽑는 기업들이고 요것도 뭐 큰 문제는 없다 보고, 그리고 원유 같은 경우도 워낙 지금 유가가 워낙 이제 바닥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일밖에 없을 것이다. 오케이. 방향성 좋습니다. 뭐 지금 손실이 좀 크시긴 하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나쁘지 않다는 의견 드릴게요. 그렇다고 이게 수익으로 직결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저 인버스는 완전히 지금 시장과 역방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장이 가는 쪽으로 혹은 유가가 앞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한 거에 대한 방향성은 좋다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보시면 개인들이 코스닥 200 선물 더블 인버스, 코스닥 150 인버스 이런 걸 매수했잖아요. 그대로 외국인들은 제끼고 기관 볼게요. 기관이 제일 많이 매도한 게 뭐예요? 똑같죠? 그죠? 개인들이 제일 많이 매수한 걸 기관들이 제일 많이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밑에 삼성전자 있고 또 밑에 WTI 원유 있죠? 똑같아요. 요거랑 요거 똑같은 상품이에요. 근데 이것도 제낄게요. 그리고 그 밑에 코덱스 인버스 있고 코덱스 코스닥 150 인버스 있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화가 난다고 표현 썼더니 막 리플에 막 장난이었어요. 네가 뭐가 화가 나는데 막 뭐가 화가 나는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뭐 레버리지 매수했다 물려가지고 화났나 보죠. 막 이렇게 막 리플을 쓴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다 인버스 상품 들고 있는 사람들이야. 본인이 들고 있는데 제가 반대대 의견을 하니까 뭐 그렇게 쓰셨을까 보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방송 나오면서 인버스 아니다, 시장 올라간 쪽 베팅해라 계속 제가 상승 쪽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이제 강할 거다,
지금 시장에 돈 많다, 절대 시장 안 망가진다,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기관들은 이거 오히려 매도를 했고, 개인들이 매수한 걸 매도를 했고, 또 반대로 개인들이 매도한 거 볼게요. 개인들이 매도한 거 뭐였어요? 코덱스 레버리지 매도했죠. 레버리지 매도하고 인버스 쪽 매수했다는 거는 앞으로 시장은 가지 못하고 시장이 빠질 것이다라고 베팅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코스닥 150, 코스닥 뭐 150 레버리지 보면은 다 레버리지예요. 코덱스 200, 예, 다 어쨌든 지수 올라간 쪽에 베팅한 상품을 다 팔아버렸어요. 근데 반대로 보면은 요 세 개를 기관들은 또 올면서 했어요. 막 화나지 않아요, 막 저는? 뭐가 화가 나냐면은 기관들은 항상 이렇게 개인들 가지고 노니까 시장에 대해서 뭐 불안하다는 온갖 기사를 다 내보내고 이렇게 답답한 거죠. 개인들과 기관들을 완전히 반대의 이제 매매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과연 어떻게 이제 또 흐름이 나왔을지도 우리가 쭉쭉 지켜봐야겠죠. 자, 당시에 이제 개인 순매수 1위 종목 그리고 기관 순매수 1위 종목의 수익률을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보시면 개인 순매수 1위 종목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더블X 2배, 그리고 기관 매수 1위 종목은 코덱스 레버리지, 이 두 개를 23일 날부터 4월 10일까지 요 기간 동안에 제가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그거 한번 볼게요. 요 두 개예요. 자, 왼쪽에 보시면요, 인버스 선물 인버스 더블X 그리고 오른쪽 코덱스 레버리지예요. 자, 두 기간 동안 종가 나와 있고요. 두 기간 동안의 각각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단순히 수익률인데, 인버스 더블X는 마이너스 38%라는 손실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는 46.8%라는 수익률이 나왔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때요? 자, 그리고 요때 제가 또 출연하고 이제 곧 13일인가? 그때 이제 또 10일 날까지 하고 요것도 방송 얘기하면서 이렇게 벌어졌다라고 제가 이제 방송을 띄워놓고, 그 다음번에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4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이제 지난주죠? 예, 지난주 이제 금요일까지 2, 3주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 요 똑같은 상품들의 수익률이 또 얼마나 벌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자, 4월 10일부터 5월 8일입니다. 자, 4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인버스 더블X는 마이너스 8.75%,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는 7.66%. 보면 이제 상승률이 앞에 어떤 시기보다는 높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 차이가 크게 벌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두 종목의 수익률 차이는 16%가 넘어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예 그 처음에 이제 그 턴어라운드 됐을 때 3월 23일부터 이제 5월 8일. 그러니까 제가 방송 처음으로 이제 한 달 전에 방송 언급하기 전 그 처음부터 이제 지난주까지, 그리고 레버리지 똑같은 마찬가지 요 두 기간 동안에 확장된 기간 동안의 수익률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두 개 수익률 합한 거예요. 보시면은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고요. 자, 보시면 인버스 선물 인버스 더블X는 마이너스 43.42%,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는 58.09%. 자그마치 두 종목의 수익률이 100%가 넘게 101%가 벌어졌어요. 그죠? 엄청나게 벌어졌죠? 네, 이거 정말 심각하게 벌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참고로 요 최근 기간 동안 4월 13일부터 이제 5월 8일까지 그 최근 기간 동안에 또 개인들이 제일 많이 매수한 종목이 바뀌었죠. 뭐였습니까? 유가 ETN이었어요. 그거랑 코덱스 레버리지 기관 매수 1위 종목, 요거 두 개의 수익률도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겁니다. WTI, ETN,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수익률 한번 보시죠. 자, 요건데요. 어쨌든 당시는 이제 인버스가 제일 큰 비중이었는데, 그 이후 기간 동안은 이제 코덱스 WTI 원유 선물로 바뀌었고요. 어쨌든 뭐 방향성 자체는 괜찮아졌어요. 인버스 상품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인버스를 포기하고 차라리 원유 쪽으로 가자. 시장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유가가 올라가는 게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베팅을 한 거겠죠. 방향성 자체는 되게 좋아졌는데, 시장에 빠지는 쪽에 베팅하는 대신에 앞으로 오를 유가 쪽에 베팅을 하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온 거고, 단 수익률 면에서는 코덱스 레버리지 쪽에는 뭐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오늘은 왜 이제 제가 계속 인버스보다 레버리지를 강조드렸고 지금도 강조하는지 또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원유와 레버리지도 요 기간 동안의 수익률과 손실률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실 제가 레버리지를 강조하는 거는 더 이상 사실은 안 할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저는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인버스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어지셨고요. 그리고 또 되게 지겨우니까 제가 더 이상 이제 레버리지를 강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뭐 당연히 저는 레버리지,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 1차 목표가는 15,000원이라고 제시해드렸죠. 물론 그거보다 더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영상을 봤을 때 이제 리플이 사실 있어요. 제가 리플 좀 스크린샷을 해놨거든요.
있는데 욕이 좀 많아. 욕도 좀 많고 막 건방지다 뭐 막 하여튼 온갖 얘기가 다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이제 리플다운 리플,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아 이분은 뭔가 좀 이제 확실히 뭔가 자기는 이것 때문에 지수는 못 갈 것 같다라고 뭔가 명백한 의견이 있으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시죠? 뭐 세계 경기 침체가 확실한데 지수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반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경기와 주식은 항상 이제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자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거래소 지수는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져야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기 시작하면은 아 이제 경기가 곧 좋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정확하다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결국 그러면은 지수를 주식을 끌어올리는 거는 돈, 그죠? 따라서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포함해서 각국은 역사적인 부양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우리나라는 뭐 일반 증시를 살리는 걸 포함해서 직접 캐시든 카드든 상품권이든 이제 이용해가지고 실물 경제 쪽에 직접 이제 붙고 있죠. 여러분들 어저께 그저께 이번 주에 지금 그 재난 관련 이제 보조금 다 신청하셨죠? 지원금 신청하셨죠? 네, 그것처럼 실물 경제에 돈을 바로 꽂아버리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미국도 뭐 수백 달러씩을 갖다 수표로 바로 꽂아버리고 있죠.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을 동시에 살리려는 시도를 우리나라와 미국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돈, 즉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과연 다른 나라의 경우에 부양책 시기, 우선 우리가 알아볼게 부양책, 돈을 때려 부었을 때 그 시기에 과연 돈의 힘이 어땠는지 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우리 증시와 글로벌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를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항상 지금까지 우리나라랑 미국 케이스만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좀 별로긴 해요.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긴 하죠. 일본. 예, 오늘은 일본 케이스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겉으로 보시기에는 아 일본이 돈을 부어서 이렇게 증시를 살렸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표현으로 돌려가기예요. 돌려가기. 절대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돌려가기입니다. 돌려깔 거예요. 지금부터. 자, 먼저 우리나라 케이스부터 미국, 일본 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HTS로 한번 바로 가볼게요. 우리나라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이제 우리나라 케이스 같은 경우는 돈의 흐름보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이슈, 현재랑 비슷하게 비교해 보면서 이슈 측면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자, 2002년도 1월 1일 날 EU가 공식적으로 유로화를 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유로화 도입하고 나서요. 딱 이틀 만인 1월 3일 날 독일이랑 아일랜드에서 위조 유료화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외환 시장에 조금 변동성이 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1월 29일 날 보시는 대로 1월 29일 날 이제 부시 대통령이 새해 제 기억으로는 거의 2002년도 첫 국회 연설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과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지목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괴롭혔죠. 근데 물론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대화는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어요. 자, 보시면은 2002년도에 지수가 2002년 월드컵이 있었던 해죠. 근데 지수가 1년 내내 내려가요. 보시면은 고점이 대략적으로 900포인트 초반대에서 저점이 얼마입니까? 거의 500포인트 초반까지 한 400포인트 날아가죠? 거의 반토막 나죠, 지수가? 거의 반토막 가까이 이제 지수가 박살이 나요. 자, 근데 2002년도 보시면은 무슨 이슈가 있었습니까? 북핵 문제 있었죠. 그리고 미국과 이라크의 뭐 전쟁 불안감이 있었죠. 그리고 국내 IT 업계가 이때는 굉장한 불황이었어요. 그리고 대주주 주가 조작. 이때 진짜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겠지만 장난 아니었어요. 이때 거의 코스닥 시장은 거의 빈사 상태 수준이었어요. 거의 진짜 껐딱껐딱껐딱 그냥 호흡기 붙이고 있는 거의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장이었었죠. 그리고 미국이 뭐 이라크를 때리니 어쨌니 뭐 하면서 막 계속 협박하고 막 그때였기 때문에 뭐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이 붙으면 이게 뭐 3차 세계대전까지 번질 수 있고 뭐 중국이 이라크 편을 드니 뭐 러시아가 이라크 편을 드니 러시아랑 이라크가 뭐가 있니 어쩌니 하면서 막 하여튼 이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갔어요. 그러니까 전쟁 공포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지수가 좋을 리가 하나도 없겠죠. 요거는 2003년도 초반까지 2003년도 초반 이 시기까지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주게 됩니다. 보면 지수가 거의 반토막 수준을 밀리잖아요.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 내적으로 봤을 때 IT 업계가 완전히 불황이었고 그리고 대주주, 코스닥 기업들 대주주가 주가 조작하고 하여튼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거의 코스닥은 이제 빈사 상태 수준. 물론 이제 지금도 기억은 여러분들 하나 안 나실 건데 어쨌든 참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저는 오히려 저 때가 훨씬 힘들었던 것 같아요. 2000년 초반이.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근데 결국 2003년도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을 딱 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증시랑 우리나라 증시가 오히려 그렇게 공격을 하고 나니까 증시가 딱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2003년도에는 보시면 이제, 이거 오타네요. 보시면은 이라크 공격도 하고, 그 조류독감이 제가 봤을 때 2003년도 이제 연말, 이때쯤. 2003년도 12월 달쯤에 조류독감 되고, 중간에 이게 사람으로 전염이 딱 되면서, 팬데믹 가능성이 그때도 이제 부각이 됐었거든요. 딱 봐도 지금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은 때가 2002년도, 2003년이었어요. 진짜 정말 불안했죠. 근데 지수는 보시는 대로 2003년도 거의 내내 올라갑니다. 2003년도 내내 지수가 올라가게 돼요. 이게 이제 해외 우리나라 무슨 일이 있을 때 2002년도, 2003년도 그때 이제 흐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국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미국은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는 이슈적인 측면을 봤지만 미국은 유동성 측면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차트인데요. S&P 500, 참고로 이제 S&P 500 차트입니다. 자, 우리가 보셔야 될 부분이 2008년도 금융위기, 이때 당시에 2008년도 금융위기가 빵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양적 완화를 진행했을 때 그 시기의 차트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자, 우선은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 빵빵빵빵빵빵 터지고 나서 지수가 완전히 내려앉아 버리죠. 우리나라 코스피 이때 작살나죠. 전 세계 증시가 다 박살이 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정말 바닥을 찍었었던 요 시기, 사실은 요 앞에 시기에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해요. 이때 2008년도 11월 25일 날 약 1000억 규모의 GSE 그리고 5천억 규모의 MBS를 매입하겠다. 그리고 탈프 이번에도 가동했죠. TALF 탈프 이게 대출 시스템인데 대출 프로그램인데 요거에 2천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라는 계획만 발표를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2008년도 11월 달에 이제 이런 계획을 발표를 딱 하고 나서 뭔가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왔는데 계획만 발표하면 뭐예요? 우리나라 지금 증시 안정자금도 마찬가지예요. 증시 안정자금 풀겠다라고 해서 10조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안 풀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도 그랬어요. 계획은 발표했는데 돈을 안 푼 거야. 아무런 액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 또 뭐, 이거 안 할 수도 있다더라, 또 무슨 일이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한 거예요. 그러다가 2008년도 12월, 2008년도 거의 연말쯤에 딱 연방금리를 0에서 0.25%포인트로 낮추고 양적 완화로의 선언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09년도 쭉 지수 밀리고 할 때 1월 28일 날 장기채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우리 턴어라운드가 언제입니까? 2009년도 3월 6일이죠. 근데 돈을 푼 거는 뭐라고 풀었냐면은 2009년도 3월 18일 날 딱 저점 찍고 그때부터 계속 연준이 시장에다가 이제 액션을 취한 거예요. 곧 발표한다. 그래서 딱 저점이 3월 6일 찍었는데 약 12일 정도 있다가 앞으로 6개월간 3천억 달러의 장기채를 매입하겠다라고 발표를 딱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번과 지금이랑 다른 게 뭐냐면은 1차 양적 완화 때는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6개월간 이라고 하는 기한을 딱 한정을 해버려요. 1차 때는. 자, 그래서 1차 양적 완화 딱 하고 나서 그거 힘으로 지수가 이만큼 올라옵니다. 거의 깨지기 직전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죠.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요것도 이제 약발이 한 1년 정도 딱 가니까 슬금슬금 또 약발이 또 줄어드는 느낌도 있어요. 자, 참고로 1차 양적 완화 때는 1조 7천 달러 어마어마한 돈을 때려 부었는데 딱 1년 정도 지나니까 약발이 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약발이 좀 이제 끝날 것 같다 싶을 때 바로 2010년도 여름 정도부터 연준이 슬슬 말을 푸는 거예요. 이제 2차 양적 완화에 대한 말을 풀었고 2010년도 11월 3일 날 2차 양적 완화를 진행합니다. FOMC에서 또 6개월간 약 6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양적 완화 QE2죠. QE2를 시행한다라고 발표했고 이때도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기한을 6개월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게 발표되고 나서요. 쭉 지수가 좀 안정을 찾나 싶더니 2011년도 그때 한참 유럽도 어렵고 이런 시기에 조금 조정을 받고 계속 좀 애매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던 찰나 지수는 좀 반등을 했고 좀 살아날 것 같으니까 바로 시즌 1, 시즌 2에 거친 3차 양적 완화를 진행합니다. 보통 이제 시즌 2를 3.5차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3차 양적 완화 시즌 1, 시즌 2 이렇게 표현 많이 해요. 자, 2012년 9월 13일 날 연준은 FOMC는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MBS를 매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아울러 2014년도 말로 예정되어 있었던 초저금리 기조도 2015년 중반까지 6개월을 연장을 해요.
자, 그리고 조금 있다가 고해 말쯤 12월 13일 날 FOMC는 매달 4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추가적으로 사들이겠다. 매달 채권 매입 규모를 85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보시는 대로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했었던 2015년도 중반까지 딱 이때죠. 그 지수가 망가진 건 언제입니까? 7월이 넘어가면서 망가진 거죠. 7월 중순 망가진 거죠. 자, 딱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했었던 2015년도 중반까지는 지수가 계속 올라가요.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자, 아시겠죠? 1차, 2차 양적 완화 이후에 돈을 풀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사실은 똑같이 흐름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참고로 요 기간 동안에요. 코스피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피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2002년도 우리나라 지수 쭉 내려갔다가 딱 2003년도 초반부터 시작해서 쭉 3, 4, 5, 6, 7월 11일까지 올랐으니까 3, 4, 5, 6, 7 약 5년간에 걸친 대세 상승장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2003년도 초반에는 516포인트 정도부터 최고 2085포인트까지 거의 지수가 4배가 올라가요.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는 사항을 여러분들이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미국 연준이 돈을 부었을 때 그 시기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자, 2008년 금융위 보겠습니다. 자, 1차 양적 완화를 언제 했습니까? 2008년도 11월 25일 날, 딱 요 시기에 저점 근처에서 1차 양적 완화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도 같이 쭉 올라갔고 좀 밀려 내려갔는데 3월 18일 날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 발표하는 건 1월 28일 날 발표를 진행을 하고요. 이미 그때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 지수는 어느 정도 이제 요 단기 상승 곡선을 만들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딱히 별거 없으니까 지수가 좀 애매하다가 보시면은 이제 3월 18일 날 3월 18일 요때쯤이죠. 요때 딱 이제 6개월간 3천억 달러의 장기채를 매입하겠다. 기간 한정 하면서 지수는 이때부터 쭉 올라갑니다. 언제까지? 요때까지. 요때가 언제냐면은 대략적으로 9월달이죠. 3월달이고 9월달이에요. 대략적으로 3월달이고 9월달. 3월달에 연준이 6개월간 3천억 달러의 장기채를 매입하겠다고 했죠. 근데 딱 6개월 동안 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딱 6개월 있다가 지수가 조정을 딱 받죠. 그리고 애매한 모습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가 2010년도 11월 3일 날 요때쯤 다시 연준이 2차 양적 완화를 발표를 해요. 요때쯤 양적 완화 발표하고 우리나라 지수는 또 단기간 내에 또 크게 확 또 올라가죠. 물론 그 이후에 조정을 받고 또 애매한 모습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가 3차 양적 완화 시즌 1 2010년도 11월 3일 중간에 요 상승하는 구간에 11월 3일, 12월 13일 양적 완화 시즌 1, 2가 되면서 지수를 그대로 쭉 끌어올리게 돼요. 그죠? 이런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중간에 2011년도에 지수가 한번 망가지죠. 여기 이렇게 훅 망가지잖아요. 이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2011년도 8월 달에 그 신용평가사 S&P 아시죠? S&P가 사상 최초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자랑하던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유럽 재정위기가 빵 진행이 되죠. 그때부터 참 어려운 시기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겪어왔었는데, 어쨌든 미국의 어떤 신용등급을 떨구고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수는 계속 올라가요. 돈을 때려 부으면서. 자, 요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일본 케이스. 일본은 조금 더 극단적이에요, 케이스가. 이게 보통 이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1991년도부터 이제 2001년이죠. 요거를 타개하고자 2001년도부터요. 보면 지수가 쭉 내려오기 시작하죠. 쭉 내려오죠. 요거를 타개하려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약 요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40조 엔의 채권을 일본 은행이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저점이 얼마입니까? 7,551부터 고점 대략적으로 18,246 정도, 대략 지수가 2배 넘게 상승했죠. 자, 당시에는 지수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쭉 올라가니까 이때 당시에 사실 글로벌 증시도 괜찮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3, 4, 5, 6, 7 지수가 상승장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이른바 이제 골디락스라 불리는 전 세계적인 호경기가 이제 지속되니까 마치 일본도요, 이게 지들한테 이제 해당되는 줄 뭔가 큰 착각을 하고 2006년도에 매입을 딱 중단합니다. 2006년도에 매입을 딱 중단을 해요. 이제 채권 매입을 딱 중단을
하지만 그 이후에 바로 지수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까지 얻어 터지면서 지수는 원래 자리까지 쭉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그 아베 신조 총리가요, 1년 만에 이제 사퇴를 했어요. 1년 만에 이제 1차 집권을 그 전에 했다가 몇몇 가지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1년 만에 본인이 스스로 이제 사퇴를 했거든요. 그동안 이제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다가 일본 정치가 확 망가지고 나서 2012년도 요 시기 2012년도 12월 26일 요 딱 12월 26일 요 시기에 아베 총리가 본인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아베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2013년도에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죠. 이때 왜 올라간지 아세요? 이때 왜 올라갔냐면은 이때 당시에 매입 한도 없는 무제한 채권 매입. 일본에서는 이거를 시작해요. 매입 한도가 없는 무제한 채권 매입을 요 네모박스 급상승하는 시기 아베 총리가 들어서자마자 돈을 때려 부어버려요. 그냥 완전히 돈을 때려 부어버립니다. 결국은 일본은 그러면 돈으로 올렸다라고 봐도 사실은 과언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캐치해야 될 부분 이렇게 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건데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거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저렇게 지수가 오를 때 일본 경제는 과연 좋아졌을까? 아니요. 절대 안 좋아졌어요. 일본은 참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정말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일본은 과거에 갇혀있는 나라라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일본 경제는 절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절대 좋아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지수는 많이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죠. 자, 두 번째. 그렇다면 결국 경제가 좋아지지 못했다면은 저렇게 지수를 끌어올린 거는 결국은 돈이라는 결론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쭉 보여드린 대로 그 이후에 일본은 매입한도 없는 무제한으로 채권 매입을 하면서 아베 총리가 딱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8,000포인트였던 지수가 최고 24,000까지 지수가 거의 저점 여기서부터 고점 여기까지 지수가 거의 3배가 올라갑니다. 근데 일본 경제 좋아졌냐? 절대 안 좋았죠. 오히려 일본도 경제가 역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지수는 3배가 올라왔다. 물론 최근에 이제 글로벌 정신이 망가질 때 지수가 좀 망가지긴 했지만 그걸 딱 제껴놓고 보더라도 일본은 엄청난 지수의 상승을 보여왔다. 자, 그러면은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엄청난 유동성이 경기와는 상관없이 이제 시장을 끌어올렸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우리나라, 미국, 일본 통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미국의 양적 완화로 일본의 양적 완화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유동성이 현재 지금 글로벌 국가 전체적으로 뿌려져 있거든요. 저때 당시에 미국이나 저때 당시에 일본의 양적 완화보다는 지금 훨씬 더 많은 돈을 전 세계적으로 붓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오히려 지수가 얼마나 올라갈지 몇 포인트까지 올라갈지 연구하고 이거에 맞춰서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시점이지 또 언제 폭락 나오지 이런 거 가지고 걱정할 시점은 절대로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시장에 대해서 겁먹을 만한 이슈들이 지금 되게 많잖아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은 뭐 코로나가 진정된 줄 알았는데 또 나오더라. 그리고 파월 의장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 하원 민주당의 3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공화당이 뭐 반대한 거, 지금 집권 여당이 공화당이 반대한 거, 요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그리고 유가가 안정권에 들어선 줄 알았는데 또 불안하고, 사우디는 오히려 재정 긴축 정책을 펼친다더라, 사우디가. 여기다가 이제 대주주 양도세 또 낮아지지, 고객 예탁금도 증가세가 정체돼 있지, 신용융자 최근에 또 많이 올라오지, 일본 버블론 다시 나오고 뭐 하여튼 뭐 막 취약국들 뭐 부도 얘기 나오고 하여튼 온갖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원래 그래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실 거는 악재 이슈는요 사람은 심리적으로 뭔가 그런 악재성 이슈에 좀 더 귀가 가고 좀 더 이제 솔깃한 건 사실이에요. 나한테 뭔가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 이거는 근데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더라고요. 불안함과 어떤 나한테 이제 누군가 공격이 들어올 때 항상 나는 미리 대비하려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번에 뿌려진 유동성을요 나중에 다시 끌어당길 때 유동성 지금 돈을 풀고 있는데 돈을 다시 걷어들일 때 이때 너무 성급하게 한다거나 뭐 회수 방안 혹은 시장과의 어떤 소통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뿌려진 돈은요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장과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돈을 조금씩 끌어들이면은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거라 보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다? 지수가 망가지더라도
지금 증시 안정자금 수조 원대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개인들이 지수 밀리면 매수하려고 지금 현금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고, 최근에 제가 그 모 증권사 비대면 계좌가 1억 이상 들어가 있는 비대면 계좌가 10,000개가 넘었다. 그거만 하더라도 1조죠. 1조 이상이겠죠. 그것도 있다. 내려만 오면 밑에서 받쳐줄 만한 돈들이 진짜 많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하면서 계속 그냥 기다려보면 될 것이다. 제가 봤을 때 내려왔을 때 매수하려고 기다렸었던 그 물량들은요, 매수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자, 코스피 코스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는 앞으로 올라가는 쪽에 베팅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 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런 질문 들었습니다. 코스피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이게 나중에 뭔가 또 하나의 뭔가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코스피가 중간에 우리나라가 직격으로 뭔가 받는 어떤 그런 시장 데미지, 아니면 이제 악재성 이슈가 없다라고 봤을 때, 코스피는 펀더멘탈만으로 봤을 때 3,500포인트 이상 가 있어요, 정상에. 3,500포인트. 꿈 같죠? 지금 1,900포인트인데 거의 2배 가까이. 꿈 같죠? 근데 지금 시장에 뿌려져 있는 돈, 그리고 우리나라의 펀더멘탈,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적인 실적들을 봤을 때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불가능한 수치는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시장에 뿌려진 돈들이겠죠.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위에 그 구독 신청 꼭 눌러주세요. 효키라 라이브 동그라미 있죠? 그거 누르시면 구독하실 수 있는 버튼이 떠요.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효키라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